안녕하세요. 8월 2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의 유럽 전무이사가 암호화폐 프로젝트 약세장 불구하고 지속적인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리플의 유럽 전무이사인 샌디 영이 파이낸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바닥을 쳤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와 주식시장이 점점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바닥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단기적인 가격 성과보다 기술적인 변화가 더 중요하다. 일부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경우 지나치게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지난번 샌디 형이 이런 말을 했었죠. 리플은 SEC와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그런 펀더멘탈, 즉 1의 그런 볼륨의 그런 확장을 보이고 있다는 언급을 했었죠. 끊임없이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인프라를 깔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장선상을 깔고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찐 프로젝트들, 거듭 언급드리지만 세상을 바꿔나가는 찐 프로젝트들은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약세장은 오히려 기회가 되겠죠. 이 시장은 100배 이상 커지기 때문에 최소한 100배 이상 커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기회인 겁니다. 그쵸? 올라가면 올라가서 좋은 거고 이 기준점으로 보시길 바라고요. 샌디 형,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다시 한번 있어요. 호주 중앙은행 CBDC 도매 거래 지원위에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 호주 중앙은행이 CBDC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가 도매 거래 지원을 위해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도매 거래는 국가 간 결제가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미디어는 설명했다. 자, 보이시죠? 국가 간 결제, 국경 간 결제 송금을 위해서 XRP는 탄생을 하였습니다. 노 1회 설계 이후에죠. 그쵸? 도매거래, 거액 결제용. 자, 많은 자금들, 지금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돈에서 원화가 있을 거죠. 한국 기준으로 이 원화의 막대한 자금들을 해외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보내게 될 때 현 스위프트 시스템을 따르게 되겠죠. 여기 은행, A은행, 또 국내 B은행, 그리고 외국의 C은행, D은행이 있겠죠. 이 네 군데예요. 거기에 수수료와 시간도 무척 오래 걸리죠. 요 시스템을 엄청난 양의 물질이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보냅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송금이 되겠죠. 요 시스템을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디지털 물질을 많이 옮기는 양이 많아지겠죠.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은 디지털의 양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분의 1 드랍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인지했냐 안 했냐, $10,000 설계제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죠. 이거는 참고사항이다. 계속해서 국경 간 결제 송금이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커질수록 XRP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채용되는 국가가 많아질수록, 채용하는 금융기관이 많아질수록 결국은 가격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XRP에 투자하고 있는 진리이겠죠. 이거를 인지하느냐 못하느냐가 장기 동행을 가르는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미국 법률기관 암호화폐 CBDC 전자화폐로 구분 수정안 발표하였다. 미국 통일법률위원회와 법률연구소가 암호화폐와 NFT, CBDC를 전자화폐로 구분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일 상업 코드의 최종 수정안을 확정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와 NFT는 전자화폐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CBDC가 전자화폐에 포함된다. 사실 NFT, 암호화폐는 가상자산이죠. Virtual Asset.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자산이라는 거죠. 디지털 자산. CBDC는 디지털 화폐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 디지털의 개념을 옮기는 거예요. 왜? 현재 우리나라 원화, 그리고 원화,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이런 국제결제통화와 원화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 반대편에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환 이걸 기차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얘네들은 다 자산이잖아요. 특히 주식과 부동산 대표적인 거죠.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실물자산과 금융자산과 그런 주식과 부동산을 기준으로 한 자산들이라는 거죠. 요 자산들이 어디로 옮겨간다? 바로 디지털로 옮겨간다. 디지털 이코로 메타이다. 그래서 바로 NFT와 암호화폐와 CBDC가 탄생을 하였다. 자, 귀에 꽂히시죠? 자, 직역해서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냐, 이해를 못하느냐, 잘난 척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문 용어를 쓰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쉽게 그 부분을 인지를 해서 투자가 가능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는 암호화폐 담보대출을 위해서는 대출기관이 대출자의 개인 키를 확인하고 암호화폐를 대출기관이 통제할 수 있는 월렛으로 이동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설명했다. 해당 수정안은 미국의 각 주가 직접 채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자, 보이시죠? 이 세상은 옵니다. 이미 준비를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다. 실물 경제가 디지털로 옮겨가는 세상이 있다. 앞으로는 0과 1의 세상입니다. 다가오는 0과 1의 세상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있을까요? 블록체인과 코인의 투자를 통해서, 그쵸? 더불어서 본업을 찾음으로 인해서 이 부분과 동행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기득권들은 그렇게 이미 큰 그림에서 움직여 나가고 있고, 이 그림 또한 기득권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 태국 시암 상업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쿱 인수를 철회했다는 소식이에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이사회에서 지분 인수 거래 종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지분 51%. 실사에서 비트쿱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발견된 것은 아니다. 다만 비트쿱은 그간 우리가 요청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경영진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도 있어 이번 인수 계획을 철회하게 되었다. 문제가 이렇게 발견됐다고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지분 51%를 인수한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 이런 일정으로 인해서 지분을 철회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지켜봐야 되겠죠? 태국 시암은행. 자, 미국 SEC 현물 ETF 승인 결정 2달 연기하였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게 리플과 소송에 맞물려서 같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제도권에 편입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SEC가 자산운용사 바네크의 최근 비트코인 현물 상장수 펀드 ETF에 대한 결정일을 연기했다. 반려 결정일을 10월 11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그레이스케일 현물 ETF와 지금 바네크의 현물 ETF, 각가지 자산운용사의 현물 ETF와 여기 승인이 나게 되면 전 세계에서 국가별로 ETF에 대한 현물 승인, 금융기관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 ETF는 그 ETF, 즉 암호화폐 토큰 하나만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리플과 SEC의 소송이 큰 의미를 갖겠죠. 암호화폐 전체 제도에 대한 큰 틀이 맞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서 현물 ETF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나게 되면 막대한 자금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즉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지난 6월 28일 반려 결정을 받은 그레이스케일은 SEC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자, 이 부분이 딜레이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 제도권이 편입이 좀 딜레이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같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일본 금융청 암호화폐 세법 개정 검토 중, 스타트업 이탈 막아야. 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요,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 분류 방식을 변경해서 최대 자본소득세율을 기존 55%에서 20%까지 낮추는 방향이다. 제도를 좀 유연하게 한다는 부분이죠. 이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죠? 일본에는 리플 아시아가 있죠. SBI 리플 아시아. 리플의 최대 외부 주주죠.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폭발적으로 인프라를 확장하는 주체가 있죠. 중요한 이면을 보게 되면요, 일본은 이미 통화 정책에 이어서 재정 정책의 한계에 봉착하였어요. 일본의 정부 부채는 전 세계의 탑을 다툽니다. 더불어 일본의 통화 정책은 이미 갈 때까지 갔어요. 더 이상 재정과 통화 정책으로 쓸 수 있는 단계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16년 기준점으로 해서 이미 유럽의 은행들과 함께 CBDC를 준비하는 겁니다. 통화 시스템에 대한 한계, 이 부분이 이미 오래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축통화 국가들 중에서 봉착했기 때문에 얘네는 먼저 준비를 했던 거예요. 바로 CBDC를, 바로 SBI와 함께, 리플과 함께, 유럽과 미국의 기득권과 함께, 유럽, 미국, 일본, 자, 기득권과 함께 전 세계 인프라를 깔아나가고 있다. 이게 팩트인 거죠. 일부 코인뉴스나 일부 언론에서 일본 중앙은행이 CBDC에 대해서 보류하고 있다, 딜레이가 되고 있다, 우리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미 이들은 통화 시스템에는 한계가 봉착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였던 그런 기득권, 도매 CBDC용, 자, 그쵸? 거액결제용 CBDC. 아까 호주 중앙은행에서도 언급을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다. 우리는 그걸 인지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 통화정책에 대한 CBDC는
바로 마이너스 금리와 질적 완화, 막대한 질적 완화와 양적 완화를 다시 한번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을 직접적으로 금융기관을 직접 통제하고 가계와 기업을 직접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와 또 다른 부양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현 통화 시스템에 대한 한계를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미국 중앙은행 금리가 20% 이상이었죠. 그것도 고작 1970년도예요.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20% 이상이었죠. 그러나 0% 마이너스까지 왔다. 이제 올려봐야 2% 3%라는 거죠. 얘 이제 마이너스까지 갑니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2% 0까지 간다는 거는요. 금리를 낮춰서 신용 창조, 대출을 못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대출을 못 일으키게 되면 통화량이 증가하지가 않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하지가 않으면 경기가 부양되지가 않아요. 즉 경제 성장률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과연 뭘로 그런 정권을 유지하고 또는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게 CBDC이다. 누가 만든다? 리플과 XRP가 바로 그 핵심에 있다. 리플과 XRP는 전 세계의 기득권이 만든다. 귀에 꽂히시죠? 미국 SEC 법원의 리플 소송 전문가 증언 배제를 요청해왔다는 소식이에요. 지겹습니다. 아주.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SEC가 리플 측이 제기한 10개의 전문가 증언을 배제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SEC가 리플과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 측이 제기한 10개의 전문가 증언을 소송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90페이지 분량의 자료 제출을 승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전문가 증언의 증거 채택을 기각해야 한다는 SEC 측의 주장이 담겨있다. 현지 매체는 SEC는 리플 측이 요구한 전문가 증언의 증거 채택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쇼를 하고 있죠. 아주. 미국 법원은 보통 민사소송에서 어떠한 승인 신청서에 15페이지의 분량 제한을 두고 있지만 SEC가 법원에 제출 승인을 요청한 답변서에는 90페이지에 달한다. 누가 원고인지, 누가 피고인지, 자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한눈에 보이게 되겠죠. 결국 시간을 끌고 있다는 거죠. 즉 시간이 조금은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소송이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5일 SEC와 리플 소송관 담당 판사인 사라 네폰 판사가 윌리엄 힘먼 연설 영상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리플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힘먼 연설은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SEC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2,930만원, 그 언저리를 현재 박스권 떨어지고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472원 박스권에서 떨어지고 움직이고 있고요. 이더리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30만원 언저리를 떨어지고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잭슨홀 미팅을 주목하고 있죠. 그래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파월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말을 할지. 자, 보게 되면 비트코인 투심 극단적 공포에서 공포로 전환했다. 즉 눈치를 보고 있고요. 시장의 소강 상태라는 거예요. 파월 잭슨홀 연설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제가 연준의 통화 정책과 밑그림을 계속 그려드리고 있죠. 연준은 실물 시장과 자산 시장을 모니터링 안 할 수가 없다. 그게 바뀐 경제의 공식이다. 14년간 유지되고 있는 2008년 이후 리만 브라더스 미국발 견제위기 위에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초기 시절 더불어서 그리스 사태 그리고 상하이 바로 환율 미락 협약 그리고 영국발 브렉시트 코로나 팬데믹 다시 한번 지금 왔던 긴축 시기 다음번 넥스트 인하 사이클 요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에요. 즉 옐런 그리스펀 이후에 벤 버냉키 그리고 자넷 옐런 그리고 지금의 제롬 파월 시대는 이미 실물 교훈과 자산시장 이 버블과 부채를 모니터링하면서 가는 시대입니다. 이거를 인지하시길 바라겠고요. 리플과 XRP 현재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계속 언급드리고 있죠. 지치지 마시고요. 멘탈을 관리하시고 시간을 내 편으로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업을 찾으시고요. 본업에 집중하시고요. 항상 긍정적으로 떨어지면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다. 올라가면 올라가서 좋은 거다. 이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에너지 파동을 분산시키면서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